저는 성공회대학교 이정환입니다. 기본사회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국가 비전입니다. 집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돌아보면 복지와 분배보다는 혁신과 성장에 힘을 실어왔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중도 실용 정부라는 평가와 상대적으로 복지와 분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진보 진영에서도 이재명 정부 일 잘한다라는 평가가 일단 많죠. 예. 일단 성장부터 하고 분배를 이야기하자 이런 기조도 강한데요. 어떻게 지난 1년 보셨습니까? 지난 1년 보면 역대 대통령 근래 대통령 네. 중에서 대단히 일머리가 있다. 네. 그리고 실사구시 네. 하시고 또 보통 이제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읽는 경향이 많았는데 네. 이분은 뭐 치고 나가시니까 다 꿰고 계시죠. 네, 그런 면에서 일한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개 주요 현안들도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네. 진보적 입장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잘 하신다. 뭐 이런 이제 평가는 있는 것 같아요. 있고. 근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요새 워낙 경제가 잘 나가니까 네. 이제 호성장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도 성장 중심으로 확실히 방점은 찍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민 단체 하는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갖고 있죠. 네. 그 이야기 계속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한때 강력한 증세론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감세 기조에 또 복지가 주변화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이게 일시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과도기인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인지 후퇴인지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일단은 지켜보는 유보적인 관망하는 분위기일 텐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도 그렇고 저희 단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혹은 네.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 혹은 정체성이 뭘까 네.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마 임기 다 마치시면 네. 좀 더 명확한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지금 시점으로 보면 역대 정치인 중에서는 제 판단으로는 가장 강력한 증세론자예요. 아직도요. 네. 예, 아직은 아닙니다. 네. 한 1, 2년 전까지. 증세론자였다.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강력한 국토 보유세 네. 얘기하고 그리고 또 확장적 재정론자죠. 강조하셨고 보편 복지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또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재정 혁신에 확신을 가진 네. 이제 그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되기 직전 1년 네. 과정을 보면 일단 복지 비전에서 기본 소득이 네. 사실상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네. 기본이라는 단어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기본 사회로 네. 이제 바꾸셨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국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네. 생활을 보장하는 현금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네. 지금 뭐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렇죠. 있긴 네.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거는 좀 이제 내려놓으신 것 같고 지역화폐 도전이 있고요. 이번에 고육과 지원금도 있고 물론 그렇죠. 어떤 형태로 남아있긴 하죠. 근데 그게 그 전에 얘기했던 보편적인 형식의 또 네. 일정한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기본소득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 기본소득이 사실상 이제 좀 아주 멀리 갔고 네. 그와 연동해서 이제 증세도 네. 증세가 아니고 지난 1년, 2년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감세론자가 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거 1, 2년 이전까지는 강력한 증세론자 그리고 강력한 재분배의 네. 기본소득을 주창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환인데 네. 성장 중심 그리고 그렇죠. 복지는 네. 주변화되고 네. 증세는 굉장히 증세에 대한 소극적인 네.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워요. 아직 11개월이라서 아직 판단을 좀 일단 유보하고 좀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예. 또 보면 이 증세론이 약간 이제 뭐 후퇴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지만 또 보면 국가부채 논쟁을 보면 채무를 조금 늘려서라도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여전히 갖고 계세요. 그런 예. 부분은 여전히 완전히 기조가 크게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재정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보면 네. 비록 당장 증세가 어렵더라도 네. 재정 운용에서는 적자를 감수한 확장 재처리, 네. 확장 재정이 네. 오히려 이제 국가 운영에도 네. 적합하고 네. 또 재분배 효과도 크다는 네. 분석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증세에 대한 소극적이어도 네. 확장 재정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경기도지사 시절과는 좀 달라졌다고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네. 그러면 금투세 논란, 금융투자소득세죠. 이 민주당에서는 이 코스피 4천이 되면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6천을 넘어서 오늘 거의 7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금투세 이 진보 중에서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뭘까요? 이 리트머스 아니면 시험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기존의 기조로 가느냐의 어떤 그 중요한 그렇죠. 지표가 금투세일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큰 전환인데 네. 아직까지는 판단 유보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첫 기점이 저는 금투세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어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니까 그런 뭐 여러 정치적 네. 타협의 맥락도 네.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너무 이제 저평가되다 보니까 네. 이른바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네. 취지로 네. 1,500만 주식 투자자를 연대해둬 가지고 금투세를 폐지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때도 비판 성명은 냈습니다. 네. 냈는데 하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당 대표인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예. 어떻게든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부양책이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게 또 나름의 근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은 뭐 5천도 아니고 지금 6천, 7천까지 1만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늘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한국 주식에 또 매력을 느끼는 게 야, 한국에는 양도세가 없다더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이 투자하면 훨씬 더 이제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몰려오면 이게 또 주가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금투세를 도입하기가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로지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만 본다면 네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다 주식 투자자라면 네.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예, 지금은 성인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반밖에 안 네. 되고 오히려 정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주식을 못 갖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주식의 자산 가치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금투세한테 옛날에 2,500 시절이 아니고 5천, 6천, 7천까지 가는데도 금투세를 안 매길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는 조세 정의도 허물어지는 거고 사회 양극화도 양극화도 커질 것 심해지고요.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근데 지난 4월 국무회의 때입니까? 네. 어떤 경제자문회의 때 대통령께서 이제 좀 세금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도 네.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네. 언지는 조금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라고 앞에 이 네. 부사를 하나 붙이셨는데 저는 지금이다. 네. 지금 이 시점에 금투세 도입에 대한 일정한 로드맵을 제안하신다면 맞습니다. 일정한 기존의 어떤 재분배 신념 그리고 네. 또 이게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진 그 연장선에서 혹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게 계속 뒤로 미루게 되면 그렇습니다. 좀 아니실 것 같아요. 이게 금투세가 모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만 그럼요.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통의 상당수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큰 대원칙에도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을 텐데 이른바 실용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떨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는 좀 파퓰리즘이라고 봐요. 당연히 네. 이제 네. 저가 아주 소액 투자자일지라도 네. 뭐 금투세가 도입하더라도 네.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네. 발생했을 때만 이제 부과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해당되지 않더라도 네. 어떻게든 금투세가 네. 없으면 주식 그렇죠. 시장은 부양될 거고 당연히 나도 어떻게든 누구나 저한테도 나도 5천만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반대하겠죠. 예. 저는 그러면서 이거는 오로지 주식 투자자들의 네.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네. 이제 복속하는 거여서 전체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형평하지 못하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의 조세제도가 이렇게 너무 계단식이라서 저항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좀 어떤 식으로 설계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세율을 아주 그 구간을 스무스하게 조정해서, 구간을 네. 조정하는 네. 방법도 있고 이번에 공수태 도입하더라도 조금 단계별로 로드맵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이제 조세 설계에 따라 충분히 네. 가능한 일입니다. 네. 사실 이재명 정부 하고 싶어하는 기본사회도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그게 예. 이제 보통 국무회의 할 때도 보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 네, 사회를 네. 강조하시거든요. 이제 기본 소득에서 기본 사회로 일종의 비전 프레임을 전환하셨는데 네. 기본 소득은 오로지 소득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본 사회는 소득 플러스 돌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확장된 개념이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기본 사회는 소득과 돌봄의 두 축인데 소득의 공약 비전이 약하고 네. 그다음에
더욱더 강조되는 건 이제 돌봄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지금 통합 돌봄이 전면화됐는데 정부 정책은 굉장히 기대 이하로 그 이야기 빈약하거든요. 뒤에 좀 더 통합 돌봄도 정말 재원이 예. 많이 들어가죠. 어떤 그러다 보니까 네. 기본 사회를 주창하시는데 네. 투기등이 너무 허해요. 허하고 혹시 그런 장기 구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맨날 그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야기했는데 MSCI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주가가 뭐 15,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훨씬 더 많이 주가도 오르고 세금을 탄탄하게 걷어가지고 재원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큰 그림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단 밀어두고 있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해서 지난해 233조 이익이 났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또 국민연금 재정 소진, 기금 소진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툭하면 기금 고갈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몇백 조씩 이익이 나오고 기금 소진 연도가 뒤로 늦춰지면 야 그동안 했던 논쟁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가벼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주가가 오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착각도 들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연기금 운용하시는 분들의 지난 1년은 아마 네. 역사상 보기 힘든 네네. 이 과정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은 국민연금 기금 굉장히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 네. 적립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기금 수익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점차 기금을 이제 가지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기금이 큰데 마침 특히 이제 주식에서 네. 대박이 난 네. 거거든요. 올해도 보면 지금 올 4월 그 2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자료를 보면 주식은 그냥 50% 네. 이제 네. 수익률을 올렸는데 다른 자산군에서는 그러진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이 1,600조가 있더라도 다 국내 주식에 들어가는 건 네네. 아니거든요. 일부만 네. 들어가는 건데 4분의 1 정도만.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국내 주식이 계속 지금처럼 고수익을 올릴 것인가? 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도 네.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자산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네. 등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산을 오르면 이제 내리막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아직은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네. 하늘이 맑고 어디든 가고 있을 듯 보이지만 또 다른 것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평가이익이지 실현 이익이 아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어항 속의 고래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실현을 해야 될 때 주식을 팔아야 될 때 과연 이 가치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익이 많이 난 건 좋은 일이고 다행한 일인데 네네.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제도 내 변수는 받는 거하고 내는 것 이제 네. 소득 대체라고 보험료율이에요. 네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가 100% 영향을 미치는 네네. 요인이지만 이제 외적 요소가 기금 수익이거든요. 네네. 국회에서 10%로 결의한다고 해서 10%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적 요인이 중요하긴 한데 네. 너무 그거에 결정적이에 의존하거나 네. 이제 기금 수익이 이렇게 나니 뭐 네. 재정 안정화 논의 불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래서 원래 논의 본질로 돌아가면 지난 9월에 일단 그 연금 개혁 일부 이제 그 일단락이 됐고요. 예, 지난해 3월 달에 여전히 구제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논의가 지금 전혀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돼 있고 네.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연금특위 안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활동도 올해 5월로 마무리를 한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고서를 내고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뭐 언론 기사나 혹은 들리는 얘기를 보면 전혀 이렇게 매듭지는 네. 그 마무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고 수익률이 오르면서 많은 논의들이 약간 그 지지부진하거나 뒤로 밀리는 상황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연금개혁 논의할 때 두 가지거든요. 네. 과제가 네.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네. 근데 지속 가능성은 작년 5월에 이제 보험료를 올리는 단계적 네네. 재정 안정화 조치도 취했고 지금 기금 수익이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네. 지속 가능성 혹은 재정 안정화 논의는 그 전만큼 절박해지지는 네.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뒤로 미루는 네. 게 네. 이해가 되는데 네. 또 하나의 과제가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그렇죠. 건데 여전히 용돈 수준인데다가 사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 그리고 그렇죠. 여전히 노인 빈곤도 심각한데 이게 연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보장성이 그래서 중심권에 있는 분들은 그럭저럭 네. 그 연금액이 되는데 외곽에 계신 하위 계층들의 노후 보장은 되게 빈약하거든요. 네. 따라서 전체 공적연금의 노후 보장을 모든 계층들이 공적 제도를 통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 보장성 재구조 개혁이 네. 필요한데 네. 이게 잘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네요. 네. 어떤 식으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될 텐데요. 오건우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연금 삼총사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게 보장성에 대한
발걸음이 멈추게 되냐 하면 네. 저는 우리가 익숙한 건 국민연금이지만 네, 네. 국민연금으로 모두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네.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네. 금액을 높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은 결국 노동시장의 위치를 반영합니다. 네. 중심권에 있으신 분들이 노후에도 국민연금을 더 받거든요. 네. 그러면 젊었을 때 노동시장 주변에 있거나 바깥에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있더라도 그 혜택을 볼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네. 격인 퇴직연금까지 모아서 각 계층별로 어떻게 골고루 노후 보장을 짤 것인가라는 네. 이런 연금 삼총사 노후 소득 보장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그 이야기 있는데, 하시는 분이 오건호 대표님밖에 네, 없으시죠. 근데 이게 안 되냐, 왜 안 네. 되냐면 네. 뭐 제 입장입니다만은 특히 진보적 네. 혹은 뭐 노동계나 가입자 단체 네. 쪽이 연금 내년할 때 계속 국민연금 틀 안에서만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또 자기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예, 경향이 있고요. 퇴직연금은 그냥 내 거니까 얘기하지 마. 그다음에 국민연금만 얘기하니까 국민연금으로는 중하위 계층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왜 가입자 단체나 진보 진영 혹은 노동계가 국민연금만 얘기할까 하면 국민연금은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데는 그리고 국민연금 중심으로 시야가 갇혀 있는 데는 네. 결국은 우리 스스로 일종의 중산층 네. 어떤 가치에 네.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연금 생각을 가지고 삼총사 있습니다. 중에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연금이 어떤 게 가장 강한가요? 국민연금도 일부 소득 재분배 역할을 근데 합니다만은 매우 약하죠. 약하고 네. 결정적인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이죠. 예. 근데 기초연금은 되게 바닥에 깔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요. 노인 70%한테 네. 하위 70%에 주다 보니까 대상이 많다 보니까 금액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70%를 좀 줄이는 방안도 계속 거론을 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은 저희가 환영 논평도 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이 주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 네. 비판적인데 꼭 그 회의 때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70% 노인에게 정액으로 주는 방식 말고 네. 하우 상박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네. 노인한테는 좀 더 주자는 그걸 이제 제안하셨는데 저희 내가 만든 복지국가의 입장이고 지금 연금 개혁에서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묻는다면? 저희는 얘기해요. 기초연금의 정액형 급여 구조를 네. 하우 상박으로 바꾸는 거다. 예를 들면 지금 그 70% 가장 높은 소득인데 받는 그 마지널 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은 이제 네. 그 35만 원이 풀 완전 네, 네, 금액인데 그러니까요. 60% 70%좀 중상위에 있는 분들은 35만 원을 받지 않고요. 그분들 소득이 10만 원, 20만 원 작아질 그러니까 연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가장 그 소득이 많은 사람 계층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소득이 되죠? 소득이 계층이라면. 그러니까 자산 그러니까 네, 아, 자산 기준으로 이게 예. 이제 우리가 노인 중에서 네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네. 하위 70% 그러니까요. 안에 네. 들어야 되는데 네. 그 70%를 가르는 선을 이제 복지 정책에서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그게 한 40만 원까지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월 240만 원을 받는 분들에게 이 기초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우상박이라는 건 대상은 좀 줄이되 네.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걸 건드리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텐데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되는데 저는 네.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네. 빈곤 노인들은요. 네. 재산 없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조금밖에 없지. 네. 그럼 기초연금 의지원 네. 해야 되는데 35만 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지제도는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서 70% 구조 그대로 두면서 하후를 좀 그 늘리는 방안은 없을까요? 재원을 늘려가지고. 일단은 예. 첫 도입은 예.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네. 70% 대상은 일단 놔두고 네. 급여만 하우 상박으로 바꾸고 네. 점진적으로 네. 요 6, 70%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액이 좀 더 늘어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노인 중에서도 고연령층 노인 말고 이제 그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은 훨씬 네. 경제적 상황이 좋아요. 그러면서 조금 점진적인 네. 제도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게 봅니다. 아주 느리게 전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도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세금이에요. 네. 그러다 세금인데, 보니까 네. 또 하위 계층한테 더 많이 주면
당연히 재정이 더 소요돼요. 아니 예를 들면 기초연금 재원을 뭐 금투세를 기초연금 재원에 얼마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 구조를 마련해야 이게 좀 장기적으로 재원을 늘릴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옛날 스웨덴도 그렇고 이 복지의 큰 비전은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매긴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일정 소득을 얻은 건 이제 세금으로 내서 그렇죠. 시민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냈는데 내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통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또 이런 의식에서의 보상도 드리려면 증세를 하되 증세에 정확하게 그 용도를 정해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다. 그걸 목적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금투세도 이제 새로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특정 복지 목적에 쓰는 걸로 연계한다면 훨씬 더 증세 제도 도입의 설득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연금 삼총사 이론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뭐 이렇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렇게 논의를 좀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그냥 국민연금으로 다 해야지 그랬는데 현실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가입자 단체나 노동계에서는 연금 삼총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데 제 생각엔 뭐 전문가 집단이나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건호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그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전에 캠프에서도 좀 굉장히 호의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제일 강하게 했고 그거를 이제 문재인 케어로 했고 이제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좀 묵직한 복지 의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상한제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병원비 해결은 대부분 100만 원 상한제이거든요. 100만 원까지는 내요. 그 대신 100만 원 넘는 건 다 국가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병, 어떤 그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1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니까 가계 파탄이 안 생기죠. 실손보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 대신 100만 원 상한주 중에 최근에 뭐 희귀질환 같은데 무슨 이제 그 신약 같은 건 한번 투약비가 뭐 억 단위 넘어가는 비용도 있던데요. 그럼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해결하게. 누가 아파서 그 병에 걸렸습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걸 한번 해봅시다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희귀 질환의 이런 신약들도 일종의 사회적 임상이거든요. 그 임상의 결과가 또 다른 환자한테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그 사회적 임상 비용을 오로지 다 전액 환자 가족한테 매기고 있는 대단히 부당한 만약에 방식이에요. 사회적 임상 비용을 건보에서 해결한다면 건보 차원에서 가격 협상도 가능할 거고요. 가격 협상도 좋아지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런 고가 의료비에 대해서 건보가 지출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또 그렇네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나 뭐 이런 큰 의제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100만 원 상한제 같은 건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되게 국민들 호응을 얻기도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포퓰리즘보다는 진짜 생활에 절실한 요구다. 저희가 100만 원 상한제 갖고 뭐 시민들을 만나고 뭐 교육하다 보면 야 그런 걸 왜 안 하냐라고. 재원은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지금도 이번 달에 올라서 다들 난리인데 이게 감당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내뿐만 아니라 민간보험료도 내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병원비는 민간 그 실손보험을 좀 조정하는 선에서 이렇게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100만 원 상한제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돼요. 그것만 보면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병원비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내는 민간 의료보험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가계 의료 지출을 보험료 지출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부가 실손보험도 손을 못 대고 있고 우리 늘 얘기하는 무슨 도수치료 같은데 실손보험비가 줄줄 샌다고 하는데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걸 방치하고 있으면서 돈 있는 사람들 실손보험이 계속 돈을 줄줄 새듯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사실 공공의료를 잠식하고 있는데 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 병원비 100만 원 운동할 때 두 가지 난관이 있는데 하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얻는 거. 이거 잘 설명하면 설득할 수 있을 거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뭐냐면 결국 민간의 보험하고 싸워야 되는데 민간 보험이 누구 겁니까? 다 재벌 제2금융계열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계속 지금 개혁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 밀어붙이는 거 보면 사실 기득권과 강력하게 좀 이렇게 싸워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만들려는 의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고 매력이고 기대인 것 같아요. 재벌과도 싸웠는데 예를 들면 민간
영리보험사가 싸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병원비 문제만큼은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합니다. 네. 건강보험료 더 냅시다. 그 대신 실손보험 안 내도 됩니다. 저는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지만 엄청난 사회적 합의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추진력인데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 추진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아직은 안 하고 계세요. 간병비 이슈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네. 사망 직전 한 달 동안 1,093만 원을 쓰고 평균 죽는다는데 이걸 만약 간병비 뭐 100% 정부 부담을 하면 이게 감당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간병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양 등급받지 못하고 일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간병비가 크고 네. 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더라도 지금 자식들이 돌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간병비가 진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네. 근데 간병도 결국은 아프고 싶어서 네. 그리고 돌보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사회적 지금 과제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공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집에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돌아가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또 집에서 돌아가시면 이게 무슨 변사 처리가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돼서 그런 제도 문제도 다 있고요. 모두가 병원에서 죽을 맞게 되는데 그 마지막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집에서 죽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 장치나 재가 돌봄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물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네. 이제 새로운 체계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그 재원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지 쪽에서는 야 그래도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작되니까 네. 여기서 좀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했는데 진짜 너무 약해요 강도가. 네, 네. 그래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복지는 공동구매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공동구매를 하려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내서 같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낼 사람 적게 내서 이렇게 같이 부담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증세와 그다음에 전체 국가 시스템을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문제고 아무튼 역대 가장 일 잘한 정부란 이재명 정부가 뭐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움직여야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좀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공동 구매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공동 구매한 것과 좀 다른 건 뭐냐면 네. 공동 구매하지만 그 구매할 때 내는 각각의 돈과 구매해서 받는 그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재분배를 위한 공동 구매고 여기서 필요한 게 연대거든요. 연대와 대타협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연대라는 건 각각의 사회적 주체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다른. 네. 저는 그래서 특정 정책을 강력히 이제 추진하는 그런 실행력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계 집단들을 조정하고 타협시키고 좀 더 격상된 가치, 이른바 네. 사회적 연대로 가게 네. 하는 게 진짜 지금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이에요. 그렇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런 사회적 토론과 예, 예. 사회적 뭔가 연대를 끌어올려 가지고 어떤 강한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어떤 새로운 비전에 대한 어떤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닥친 사회적 문제들은 그런 강한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좀 더 크게 네.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지율이 지금 68, 70까지 그러니까.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라는 일단 메시지일 거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본사회나 복지 강화, 강력한 적극 재정 같은 그런 게 시대 정신이 되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기본 사회라는 지금 문패는 그래도 붙들고 계세요. 네, 네. 근데 그 안에 거를 집어넣으시면 저는 국민들 지지할 거다. 네.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시죠? 저희가 2012년 그때 네. 복지국가가 막 뜰 때예요. 네. 2012년 발족해서 이제 14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 진보 진영의 복지 담론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사라진 느낌도 드는데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그 전보다는 복지 담론도 줄어들고 복지 시민사회 단체도 좀 위축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결국 복지는 정치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복지를 말하는 정치, 재분배를 말하는 정치, 혹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네. 정치가 그 전에 비해서는 약해진 것 같아요. 복지 동맹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피케티가 얘기한처럼 네. 유럽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주류의 정치가 네. 약자를 대변하기보다는 네. 좀 기득권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쪽으로 정치 체제가 좀 흘러가는 게 네.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 담론을 약화시키는데 원인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그 중심에서 이 논의를 계속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캐대언과 BTS 열풍, 그리고 코스피 7000, AI G3 등의 일련의 신호는 한국이 글로벌 롤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극우의 반격을 받으면서 위태롭고 후퇴하고 있죠.
한국은 아직 그 복지국가로 가는 장대한 여정에 아직 절반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이내믹한 한국이 21세기의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제안하고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복지국가 모델의 실험과 한계 그리고 도전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건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